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힘이 없니? 오늘 약간 날이 더워서? 프란체스카 느낌이라 고결하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방으로 쫓겨난 지 언 3회차입니다. 이게 뭐야? 진짜 여기로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아니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아니 안 근데 되겠니? 여기 이렇게 우리 얼굴 보이는 거 그거 좀 모니터, 사줘요. 모니터. 아니, 아니, 모니터. 우리 얼굴 안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하잖아. 그 뭔가 안정감이 있는데 여기는 뭔가 불안해. 아. 그쵸? 아니 내 또 얼굴에 막 이만한 뭐가 붙어 있을 것 같고 할 수가 붙어있진 없잖아. 않은데 이 방이 조명이 조금 더 좋은가 봐. 아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좀 이쁘게 나와요? 더 안 좋아 보여. 너무 자세히 보여서. 요즘 팟빵이 카메라 성능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느꼈어요. 이 조명, 저 형광등 조명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느꼈어. 거지같이 나오겠구나. 눈부셔. 이 조명이 참 위험한 게 적절히 어두운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옛날 흑백 영화 보면 배우들이 다 뭐 이쁘고 멋있어 보이잖아. 조명 탓이야. 그러니까. 흑백이라서 그런 거. 그리고 원래 사람을 예쁘게 담으려면 이런 하얀 조명은 안 써야 되거든요. 살짝 노란 조명을 써야 예쁘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것들이 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콩가루를 없애기 위한 콩가루를 밟아버리기 위한 이 방법인 것 같아. 탄압이지 뭐.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저는 근데 댓글에 뭐 제가 새신랑 같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던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다른 건 막 쟤네 셋이 좀 이상한 말 하는데 그냥 다 스킵해버려요. 못 들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원래 댓글 그렇게 보는 거야. 이제는. 가끔 저희 그런 것도 하잖아요. 왜 악플을 주기적으로 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 그걸 이제 제한 뭐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렇게 제한인가 차단인가? 차단.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계속 댓글을 다는 줄 아는 거야. 근데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눈엔 보이던데 많던데. 저 댓글을 안 본 지가 좀 됐어요. 보지 마요. 근데 우리 겨들송 왜 이렇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슨 말이야? 아니 특정인들이 겨들송을 많이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막 같이 싸우고 싶었는데 안 돼. 나도 안 좋게 얘기할까봐 안 했어. 야, 내가 소중하니까. 야, 나는 그거 못 견뎌요. 저는. 맞아. 참전했다 괜히 똥물 튀어요. 저 못 견뎌요. 저는. 좀 비겁한 얘기였어, 진별아. 아니에요. 왜 김가연 씨가 그 악플러들 쫙 정리해놨다가 한꺼번에 고소하잖아요. 좋아. 다 수집하고 있어요. 내가 변호사 둘이랑 지금 1년 넘게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캡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그러지 말고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죠? 저는 이제 콩가루 이 대가족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날씨가 워낙 더웠다 비웠다 막 진짜 힘들어. 진 빠져.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겠어. 자꾸 깨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더우니까 에어컨을 아예 틀어놓으면 또 춥기도 하고 그리고 기압 자체도 이상해서 그런지 불안정하니까 아닌가 보다. 진별은 잘 자는 모양이래. 연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날씨 탓만 하시니까. 잠이 주는 나이. 생각하셔야죠. 날씨 탓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상태를 파악해야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그걸 하지. 날씨 탓만 하면 주구장창 그냥 발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 오늘 주제가 뭐지? 새끼 PD야. 저도 그렇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쉴드 쳐주는 게 더 싫어. 전 제습으로 해놔요. 그래서 냉방을 하면 너무 추워서 또 중간에 깨고. 제습도 괜찮고 이건 뭐 생활 상식이니까 27도 8도 정도로 그 상당히 높게 해놓고 계속 틀어놓는 게 오히려 건강이나 뭐 전기비 비용에는 훨씬 좋대. 27도면은 되게 더운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너무 더운데. 너무 더운데 히터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야 누굴 잡으려고 진짜. 이거야. 이제 막 숙면을 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바람. 집에서 진짜 그렇게 틀어봐. 괜찮다니까. 27도 28도만 돼도. 양 변호사님 댁은 이제 27에서 8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그래서 집에 자꾸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밖에. 집에 안 계시고. 우리 아빠가 자꾸 히터 틀어놔. 집에 사람 몇 명이나 있다고 자꾸 나가기는. 나 참 어이가 없어. 저도 거실에 있는 에어컨 지금 계속 틀어놓고 자거든요. 저는 이제 따로 자고 와이프랑 애기는 이제 안방에서. 근데 25도 정도면은 딱
저는 좋던데 27, 8도는 해보질 않았는데. 심지어 아니, 해봐 한번 진짜 괜찮다니까. 전 22도로 해놓고 자거든요. 아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제습 22도 제습. 그럼 되게 굉장히 쾌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아요. 물가도 올라서 밥값도 비싸고 전기료도 오른다고 하는데 여름 지나면 이제 해수욕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밥값이 너무 비싸. 매번 다른 대한뉴스 본방송에도 그 얘기하는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 부분은. 한 끼 먹으면 진짜 10,000원은 그냥 넘어가고 10,000원은 기본이야. 커피까지 먹고 하면 뭐 2만 원? 커피는 안 먹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요? 편의점에서밖에 잘 안 마셔. 아니면 한 2시간 정도 머물러서 일할 때 그때만 커피. 저는 맥도날드 커피를 즐겨요. 그것도 괜찮아. 진짜 맛있거든요. 원두가 되게 좋아요. 그게 이탈리아 되게 유명한 뭐지? 있어. 괜찮더라고. 괜찮아. 뭐 저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탈리아 뭐 유명한 그 있어. 그러니까 맥도날드 원두가 좋다는 얘기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온 거였어. 맛이 진짜 좋아요. 실제로 유명. 저는 커피를 다시 마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저는 커피 써서 안 먹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오늘 되게 달달한 커피 드시잖아요. 이건 저 새끼가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사갖고 억지로 먹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단 거를 정말 싫어하는 게 단 거를 먹으면 입이 혀가 되게 텁텁해져요. 그런 느낌이 그리고 약간 브라우니 같은 거를 삼키잖아요. 그러면 목이 막 따가워. 진짜? 너무 달아갖고 너무 단 걸 삼키면 목이 따갑지 않나요? 전혀 느껴보지 못했어요. 바클라바 같은 걸 한번 먹여보고 싶네. 그게 뭐예요? 그 중동식 디저트인데 되게 단 거 위에 단 거 위에 단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름이 바클라바예요? 이게 전 바라클라바는 아는데. 바라클라바 뭐예요? 바라클라바는 또 패션 아이템인데 이렇게 모자같이 생겨서 앞에 이렇게 구멍 얼굴만 공개되어 있고 이렇게 쓰는 모자. 목까지. 바클라바 한번 먹을 일이 있으면 진짜 달아. 그래요? 저도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오늘 달달한 얘기 말고 오늘의 주제는 달달하지 않은 얘기인 거죠? 우리 오랜만에 근황 토크가 좀 길었네요. 되게 짧았어요. 지금 5분도 안 했는데. 그래요? 그러네. 우리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길게 느껴지는 거지. 아니 왜냐면 기사를 몇 개를 좀 추렸잖아요. 근데 기사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소개를 좀 찬찬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불러드릴게요. 오늘 제목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시어머니. 오늘은 시어머니 특집입니다. 시어머니.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인데. 그쵸. 양 변호사님 어머니도 시어머니고요. 저희 엄마는 아직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될 수가 없구나. 친정어머니밖에 안 남자 형제가 사실 없으니까. 요즘에 근데 친정어머니랑 갈등도 많아. 사실. 그래요? 딸들도. 딸이 친정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저기 뭐 장서 갈등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위하고 친정집하고 갈등도 많이 있다고 하고 예전 같지 않아. 그래요? 저는 처갓집 가면은 다 이쁨 받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왔어 그러면 막 양 변호사님도 이쁨 받잖아요. 저는 나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물을 막 한 8, 9가지를 하셔갖고 진짜 장모님 음식 솜씨도 진짜 좋고 침 나오네.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다 한자녀인 집들이 많고 딸이 하나인데 너무 귀한 거야. 그렇게 이렇게 시집 보냈다라는 것 자체를 딸 하나인 집에서는 못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이제 그 사위놈이 못되게 굴거나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너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그 뭐하러 그런 놈이랑 사냐 이러면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둘은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결혼부터 해. 뭔 소리야 진짜. 아니,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 결혼하면서 제가 그래서 계획을 짰어요. 결혼함과 동시에 일단 한 명을 낳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내년에 한 명 바로 연달아 낳아야 되지. 제가 지금 33살이니까 34살에 결혼하면서 애를 하나 낳고 35세 둘째를 낳는 거지. 그럴 거면 그냥 쌍둥이로 한 방에 보내는 게 낫지 않아? 한 방에요? 쌍둥이는 나는 근데 뭔가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있어서 챙겨줬으면 좋겠어. 근데 한 명을 딱 낳는 순간 야 이거는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 제 주변의 언니들은 낳을만 한데 그러던데요. 요즘에는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저 아는 언니도 낳고 복귀를 했는데 그대로예요. 너무 똑같아. 깜짝 놀랐어. 왠지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평소 운이 좋나요, 나쁜가요? 그동안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운을 몰아서 쓰려고 합니다.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래, 제목 소개해 주세요. 시어머니 특집인데. 시어머니 특집.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부터 좀 이게 소식이요?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이제 저기 사례. 첫 번째 사례. 이거는 이제 겨들송이 골랐죠. 이거요? 아닌데요? 저거 홈캠. 지금 시어머니 특집인데 왜 홈캠? 홈캠부터 하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안 해요? 홈캠부터 하자.
그럼 밑에서 또 올라가야 돼. 준비 좀 해오세요. 준비 좀. 저 둘이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원래 순서가 나처럼 아예 준비를 하지 마요. 이게 아니라 아니 봐봐 저기 내가 얘기를 순서가 할게. 있는데. 이유가 첫 번째 사연은 꼭 시어머니라기보다 며느리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경우라서 시어머니 쪽 문제부터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알겠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사전 조율 없이 항상 이렇게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네, 그럼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먼저 네. 들어가면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아들 부부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한 시어머니 무죄 선고 이유가라는 제목이고요. 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예요. 대화를 엿들을 용도라고 이제 흔히들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어머니가 일단 뭐 무죄를 떠나서 서재에 있는 옷바구니에 카메라를 몰래 감춰서 네. 이게 촬영을 했다라는 거 아니야? 정확히 어디요? 제주시 자택 서재 옷바구니 안에 CCTV 홈캠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치밀하지 않나요? 중무시한데요. 약간 소름 끼쳐. 네. 생각만으로도. 내 가족이 나를 감시하려고 CCTV를 설치했다는 건 이거 왜 설치한 거예요? 며느리와 아들 간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왜 아니라고 무슨-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몰라요? 것들을 뭘 감시하려고 했는지 자체는 안 나와. 안 나오고. 뭔가 못마땅했겠지. 시어머니 음. 보기에 뭐 우리 아들을 뭐 착한 아들이었는데 며느리 잘못 만나는 바람에 우리 아들 효도를 안 한다라는 게 가장 흔한 레파토리고 네. 며느리가 다른 뭐 자기 험담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기사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제 저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결론은 재판에 넘겼지만 무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네. 이 시어머니 말로는 이래요. 홈캠으로 휴대폰이랑 연동을 해서 휴대폰에 있는 앱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피해자와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와 자신의 아들이 말없이 TV를 보는 모습만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상상이 가시죠. TV가 보통 가정집에 거실에서 TV가 있고 맞은편에 소파가 있고 거기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고 그 맞은편에 이 카메라가 서재 옷바구니가 있는 옷바구니 거죠. 속에 홈캠이 숨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일단 이 사건이 세상에나.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네. 홈캠이 음성이 지원되는 거야.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어머니가 설치를 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이잖아요. 이게 뭘 봤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어머니가 말한 것만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렇지. 어머니가 증언하기를 좀 전에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밖에 못 봤다라고 말 얘기한 없이 거야. TV만 보더라. 나는 너네 대화를 엿듣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부 문제가 있는데요. 뭐? 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재밌는 거 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런가? 아니 근데 부부가 TV 보면서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저는 많이 하는데. 그래요? 오. 무슨 얘기예요? 저거 너무 재밌지 않아? 뭐. 그런 얘기야? 저희 언니랑 형부도 그러는 것 같다. 음. 둘이서 같이 그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같이 엄청 봐요. 그러면서 막 출연자 욕하고 막 둘이. 맞아. 근데 이 건은 제가 좀 이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는데 이제 무죄 이유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아들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게 어플 자체가 실시간으로 보는 거라서 뭐 특별한 저장이 안 장치를 되는 거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피고인이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 피해자와 자신의 아들이 말없이 TV 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점.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만에 발견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시간이 네. 좀 있었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리 이게 검찰이 제가 봤을 때 수사도 잘못했어요. 왜냐면 이거 사실은 되게 웃긴 게 법에 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빠진 곳이 있는 게 허점. 촬영을 하는 몰래 촬영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이나 이런 것만 처벌이 되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건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두 분의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두 분이 뭐 어딘가에 이렇게 밥 먹고 있는 있다, 거를 예를 밥 먹고 들어서. 있는 거를 이렇게 소리가 지원 안 되는 걸로 몰래 촬영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죄가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은 두 당사자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뭐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건데 그래서 음성이 없이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얼굴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둘이 있다고 해서 그냥 찍어도 된다는 뜻은 전혀 그건 아닌데 아니죠, 네. 지금 진면이 말한 건
남을 몰래 찍을 때 그러니까 성적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그런 어떤 흔히 하는 불법 촬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요. 대개 남자들이 여자 몰래 찍었을 때 그걸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뭐냐면 도청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두 개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허점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별 얘기 아닌 거라도 그냥 둘이 야 저녁에 밥 먹었어? 뭐 먹었냐? 라는 얘기만 했었어도 이 시험은 처벌받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처벌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담당했던 경찰, 검사 이런 사람들이 완전 수사 잘못한 거죠. 처벌할 의지가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통비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다면 네. 제 생각에는 피고인 그 시어머니 자체는 나는 그냥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라고 당연히 진술하겠죠. 처벌받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피해자인 그 며느리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특정 시점에 그 기간 동안 이제 녹화됐던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어느 날 뭐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랑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 뭐 이런 진술을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이 피해자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피해자 B 씨가 경찰 고소 당시 홈캠 설치를 문제 삼았을 뿐 대화를 들었는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말게 뭐야.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에 홈캠을 설치해? 이거는 당연히 범죄지 하고 고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안에 내 얘기 들었을 것이라는 게 당연히 피해자가 들어가 있겠지. 그것도 그런데 일단은 이 홈캠 설치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저는 그 부분을 딱 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제대로 골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나는 무슨 얘기했는지 못 들었고 그냥 말없이 TV 보는 것만 들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다는 게 과연 그 시어머니 머릿속에서 나온 거짓말일까요? 그 분명히 변호사나 이런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피해갈 수 있다고 하고 거기다 플러스로 며느리가 홈캠 설치만 문제 삼았으니까 대화한 거는 문제 못 삼았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들이 시어머니 옆에 붙은 거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변호사는 이제 기소할 때 혐의를 보니까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했네? 그럼 말 안 했다고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그렇죠. 있죠.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점을 확인했을 거고 사실 이거 수사하던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기사에는 사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대체 뭘 얼마만큼이나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고 싶어서 홈캠까지 설치했을까 싶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또 며느리는 또 그걸 가지고 또 이걸 고소까지 됐다. 이 부부 헤어지겠지? 고부 갈등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봐봐요. 이게 지금 항소심에서도 검찰 항소가 기각된 기사예요. 그러면은 수사 1심 항소심까지 왔으면은 최소 1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 동안 당연히 이혼했겠죠. 이미 이혼했겠죠. 합의봤다는 얘기가 없어. 여기. 그렇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못을 했어도 1년 동안 시어머니랑 내 아내가 이렇게 싸우면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사실 앞으로 안 보고 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거는 계속 살기는 어렵죠. 저도 사실 고부 갈등이라는 게 다들 있는 거긴 하지만 앞으로 안 살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는 해결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품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실. 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남녀간에 있어서는 뭐 카메라 설치, 뭐 도청기 아니라 뭐 좀 미행하려고 GPS 추적기 설치하고 워낙 자주 봐서 요즘은 뉴스도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어르신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알고 보면 내뚫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맥가이버야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는 저 똑같아요. 할머니가 대체 그러면 그 선은 어디다 숨기고 이거를 어떻게 사서 설치는 또 앱에다가 연동 저 이런 거 하나도 못하거든요. 몰라 나도 못해. 저 이거 왜냐하면 저희 아기 딱 태어났을 때 저도 이제 밖에서도 보고 싶고 또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샀는데 샤오미 샀거든요. 처음에는 좀 싸게 샤오미 샀는데 못하겠는 거야. 그래갖고 또 멍청하게 하나 사서 일단 해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설치하려고 한 5개를 샀네. 근데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 5개는 다른 사람한테 줬더니
잘 쓰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비싼 삼성 무슨 그거를 이제 한 3-4개 사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것도 결국 제가 못하고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했는데 그 통신사 바꿀 때 홈캠을 하나 줘요. 맘캠을 세트로 같이 주거든요. 그럼 그거 설치해놓고 제 앱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저 혼자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가 집에 있으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많이 하지. 그 설치해가지고 제가 뭐 뭐 튀어라 뭐 이렇게 부르면 아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여기서 아무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야 이거 진짜 빵 터졌다.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그 강아지가 그 캠으로 와서 막 꼬리를 흔들어요. 양지알. 아 걔는 성이 없나? 없죠.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 같은 거 하고 있으면은 안돼 이러면 이제 못 하고 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 되게 유용했거든요. 네. 어머니도 그런 걸 하신 거겠죠. 참 시어머니와 자녀들과는 이렇게까지 갈등이 있는 거.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하다보다 두 번째 사례는 이런 시어머니가 딱 이제 자기 아들이 며느리랑 결혼할 때. 내 아들을 뺏겼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있지. 내 아들을 뺏어간 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다음 기사에서 풀려고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얘기해. 지금 볼까요? 이거 사연 소개하고 다음 사연. 사연 소개하시죠. 매일경제 기사고요. 내 카드로 몰래 160만 원 긁은 범인 잡고 보니 시어머니. 야 대박이다. 진짜. 이거 얘기가 좀 길죠. 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사연을 올렸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는데 제목이 돈밖에 모르는 시어머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기사에 나온 거니까 그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부부는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게다가 와이프가 조금 더 벌이가 많아요. 그리고 뭐 둘 다 그럼 되게 동등한 관계인 거잖아요. 어쨌든 누가 누구한테 뭐 얹혀간다던가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이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집도 공동. 그렇죠? 왜냐면 돈을 똑같이 냈대요. 남편이 더 내지도 않았고. 당연하죠. 똑같이 냈는데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약간 결혼 비용에서도 좀 예민했고 집 공동 명의로 하는 거에서도 약간 노발대발 하셨대요. 근데 이걸 남편이 잘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자 이름으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정말 옛날 분이시구나. 그리고 부모님 용돈 시댁하고 친정하고 똑같은 금액을 줬대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또 시댁에 조금 더 선물을 더 많이 드리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시댁 용돈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왜?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 또 있어요. 시누이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현금 30만 원에 명품 카드 지갑을 선물한 거예요. 시누이한테? 왜? 네. 카드 지갑에 돈 넣어서 준 거야. 와. 진짜. 근데 진짜 이런 경우 저는 형부가 저한테 생일 선물 그렇게 주시거든요. 용돈이랑 이제 카드 지갑이랑 해가지고 선물해 주세요. 좋은 형부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서 저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형부 생일에도 엄청 보내주고 막 엄마도 너무 고마워서 왜 저 쓸데없이 얘 걸 사주냐고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시누인데 이쁜 것 좀 사주지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짝퉁이었어? 너무 충격적이죠? 또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계속됩니다. 이분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차를 사주신 거예요. 임신했으니까 좀 안전한 차를 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친정 부모님이 사준 거지. 네,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알게 됐네? 왜 너네만 차를 사냐? 나도 차가 필요하다. 너네 어차피 니네 돈으로 니 차 사려고 했잖아. 근데 니네 친정에서 차를 사줬잖아. 그럼 니네 그 돈이 비었지. 그럼 그 돈으로 내 차를 사줘. 가 된 거예요. 신박한 논리다. 그죠? 신박한 논리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대판 싸웠대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남편이 나서서 싸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 얘가 널 만나더니 변했다고. 우리 아들 착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런 여우 같은 걸 흘려가지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러다가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긁지도 않은 카드 긁은 문자가 딱 온 거예요. 160만 원. 자, 인근 상점, 뭐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1시간 동안 160을 긁은 거예요. 그 놀라서 집에 와서 지갑을 열었더니 카드가 없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도난당한 줄 알고 정지를 시켰더니 알고 봤더니 바로 전날 우리 집에 잠시 들렸던 시어머니가 카드를 훔친 거예요. 이거 무슨 이거 픽션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시어머니랑 이게 할 얘기가 아니다.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달려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용돈 50만 원이 모자라다. 사고 싶은 거 하나 사면 끝나니까 친정 부모님한테 비싼 선물 하는 것도 다 아니까 더 내놔라.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맛이 가네요. 진짜. 와 진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나 봐요. 이거 저희가 뭐 꾸며낸 것도 아니고 기사에 그러니까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글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글을 올렸고 그거를 이제 기자가 기사로 이제 올린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정도 시어머니면 남편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제 시댁과의 관계를 이제 단절을 하고 내 아이, 내 와이프를 지키고 살 것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땐 저 와이프가 더 이상 시어머니를 어떤 시어머니로 대접하고 계속 보면서 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내 카드 훔쳐갔는데 어떻게 그래? 그것도 그렇고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런 식으로 솔직히 내용 읽어보면 한 전과 20번 아니 진짜로요. 행위 자체가 버글놀이에 나오는 문동은 엄마 같지 않아요? 진짜 너무 심각한. 저거는 사실 드라마야, 그러니까 뻔뻔하고 약간 파렴치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으로서 이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인성조차 갖지 못한 듯한 뭐.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사연을 올린 사람은 근데 중간에 얘기했듯이 남편은 아내 편을 많이 들어줬는데 시댁하고 관계를 아예 끊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올린 거야. 지금 남편이 올린 글이에요? 아니 아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 그러면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죠. 남편도 아는 거지 중간중간. 근데 남편은 또 자기 엄마니까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사실 연봉도 남편보다 더 높고 하니까 맞벌이에다가 이럴 거면 내가 애 혼자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는 있나? 아이가 없었... 임신했다 그랬잖아. 맞다 임신했었지. 저라면 제가 저런 상황이라면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뭐 어머니와 관계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제 그냥 우리 부모는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 시댁은 내가 알아서 최대한 너는 이제 따로 뭐 이렇게 뭐 갈 필요 없고 그렇게 달래지 않는 이상 사실 지금 와이프가 저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뭔가 액션을 해야죠. 만약에 이혼을 실제로 결심을 해서 소송을 한다라면 저걸로 이제 그러니까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이혼 사유가 들어 있긴 하거든.로 볼 수 있을까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럼 귀책 사유는 남편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혼의 귀책 사유가? 결국에는. 근데 이게 귀책 사유가 꼭 있다고 뭐 위자료까지 주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아니 합의 이혼이 되는구나. 합의 이혼까지 아니고 판결로 가더라도 저거를 사실 뭐 그 사유 말고 이제 6호의 중대한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 정도면 제가 어떻게 생각해? 나도 긴가민가. 중대한 사유에 포함이 될까요? 이게 재판상 이혼 사유 6호라고 하신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또 잘 생각해 보면 저걸 판결문에 이렇게 녹여서 원과 피고는 이혼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이 나름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문제가. 그렇다면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판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조정으로 판결문을 쓰지 않고 조정으로 어떻게든 끝내게 이제 유도를 하시겠죠. 지금 얘기를 보면 시아버지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남편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시어머니만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조금은 아니지만 심각하지 사실. 심각하죠. 저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마지막에 카드를 훔쳐서 쓴 거는 이거는 사실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친족 상도례 적용을 될까 이게? 저거는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만약에 같이 살면 무조건 처벌 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가도 그거는 처벌이 되겠죠. 그렇지. 그건 처벌.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절도죄 같은 경우는 안 될 가능성이 가족이기 높은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카드를 훔쳐간 것 자체는 절도로지만 이거는 이제 부모님 시부모니라서 처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카드를 마음대로 긁은 거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남의 카드를 가서 막 하면 그거는 범죄가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래요? 이중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 경우는 사실 뭐 실제 자기 카드 썼다고 이제 형사 고소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지금 어떻게 되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사실 저 기사가 최근 기사는 아니에요. 2015년 기사여가지고 옛날 얘기긴 합니다. 근데 저분들이 만약에 저때 이혼을 안 하셨다면 지금 저때의 아이가 한 7, 8살 되겠네요. 아이고 엄청 나이가 많이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태도는 지금 달라져 있을까요?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고쳐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진변 말에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는 게 사람은 안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고 그냥 적응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저거를 적응을 어떻게 해요? 저건 힘들다. 그냥 어머니가 오는 날 뭔가 이제 금고 같은 데다가 이제 중요한 거 다 넣어놓고. 야, 오늘 절도범이 오는 날이야. 얘들아 귀중품 다 숨겨라. 뭐 현관 비밀번호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 바꿔. 오늘 어머님 오는 날이다. 명품 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너무 괴롭게 사는 건 게 똑같은 친정과 시댁에 대한 똑같은 대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사실 그 생각 자체가 이거는 시어머니가 그 생각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똑같이 했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더 하려고 하겠어요. 저번에 그래서 아는 여성 변호사님이 이제 그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남편한테 자기 엄마의 이름으로 용돈을 보낸대요. 누군지 아시죠? 다들 아는 여성 변호사님인데 남편한테 이제 시어머니 이름으로 용돈이 가는 거야. 남편? 예를 들면 친정 어머니? 장모님한테서. 장모님한테 저에게 용돈이 용돈이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은 뭔데? 뭐 이렇게 물어보고 어머님이 뭐 보내셨는데 그래서 몰라 뭐 자기한테 용돈 보냈나 보지 이렇게 하고 알고 보니까 뒤에서 아내가 엄마 이름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뭐 생일이거나 뭐 기념일이거나 뭐 승진했거나 이런 축하하고 싶을 때 그런 꿀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꿀팁 맞아요? 저 같으면 돈이 딱 들어오면 바로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장모님. 근데 이제 미리 말하는 거지. 장모님한테 엄마한테도 엄마 뭐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뭐 고맙다고 할 거야. 그러면 그냥 알겠다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럼 이제 하더라고요. 사위는 우리 엄마는 전혀 안 하는데 장모는 챙겨주래 이렇게 돼서 이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붙게 된다는 거지. 저기 계좌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 야 누가 그것까지 해보냐. 너무 변호사스러웠나? 그건 좀 심했다. 보통은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 이름 바꿀 수 있잖아.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거 되게 남편 입장에서 기분 되게 좋겠다. 근데 이게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만 사실 아까 이 엄마도 그렇게 이 시어머니도 그렇게 보통의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대사가 우리 아들이 장가가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자 잘못 만나서 효자가 이렇게 사실 알고 보면 그 여자하고 별로 잘나질 것도 없어. 그럼요. 오히려 그 반대도 있어요. 그렇지. 남자들은 이상하게 결혼하면 효자가 돼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부모님들이랑 친하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고 이러다가 결혼만 하면 꼭 가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때부터 제사 챙기고 한 달에 몇 번은 뵈야 하고 효도를 꼭 대리 효도를 원하죠. 그런 것들도 있지. 그래서 사실 각자의 부모에게 각자가 잘 하는 게 저는 그게 베스트죠.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실제로 그거 법적으로도 아까 진변도 얼핏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효도를 놓고 뭐 법을 따지는 것도 좀 상막하긴 하지만 부양 의무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효도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굳이 법적인 근거를 따지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 부모, 남편이 부모에 대해서 부양에 대한 의무가 있으면 아내는 이게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요즘은 아까 네가 말한 것 요즘이 아니라 네가 말한 것처럼 결혼한 남자들이 이제부터 네가 효도해라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부부가 이제 싸우는 거죠. 되게 변호사스럽지 않았어요 방금? 방금? 약간 인생 선배 같았는데. 네, 그래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가 봐요. 결혼 언제 할 거예요? 빨리 하고 싶어요. 내년에 나오려면 올해 만나야 내년에 하고 그래야 내년에 첫째를 낳고 내후년에 둘째를 낳으니까 빨리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4개월 내로 일단 그 남자를 일단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만나야 최소 6개월은 만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겨들송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분은 가족 일일이 그런 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일 차단해야겠다 이제 신상과 뭐 사진 다 첨부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제가 면접 보는 거예요? 저한테 저기가 오잖아요. 진변이 검토해서. 그러네. 아니 왜냐면 저한테 메일이 오니까 제가 그거 출력해갖고 사람들 안 되겠네 이거. 거기 사진 이거 포토샵한 것 같은데. 거의 뭐 친정 아버지 수준으로 미리 면접도 보고 면접 통과해야 소개시켜주는. 제가 한번 여쭤본 적 있거든요. 주변에 혹시 괜찮으신 분들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 두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없대요 주변에.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소개시켜주기에는 우리는 이미 연식 됐지. 50 괜찮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뭐 다 46인데 걔네들은 이제 다 결혼했고 46인데 결혼 안 한 애들을 소개시켜줬다가는 아니 결혼 안 했는데 46인 애들도 있는데 딱이 맞을까 소개하기가 좀 그렇고. 근데 전 제가 20대 때는 너무 10살 이상 차이가 많이 나면 너무 많이 난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제가 30대가 되니까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30살 차이 괜찮아요? 30살이요?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게 그렇지가 않아. 생각보다. 왜냐면 그러니까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잖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 좀 아무래도 노령으로 가면서 확 꺾이는 시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를 한쪽에 빨리 맞게 되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남편이 환갑인데 내가 40대일 때 느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럼 난 아직 40대 남편이 환갑이야. 그런 거 있다. 그러니까 50대까지 하고 환갑을 넘었을 때하고 70대하고 70대하고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알파치노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정말. 야 거기는 이제 정말 민간인이 아니잖아. 베라왕도 짱이에요. 베랑 74세인가 그런데 아직도 핫팬츠에 크롭탑 입고 생일 파티예요. 베랑이 여자인가요? 네, 디자이너. 그 웨딩드레스. 네. 그분이 여자분이시구나. 일반인으로 가자. 제발 자꾸 그런 사람들 꺼내지 말고. 근데 그 말씀이 있잖아. 저기 하정우 아버지. 김용건님. 그분도 있잖아. 그분은 근데 그래요? 아들 낳았잖아. 하정우 동생 있잖아. 그래요? 이제 돌 지난 동생 있잖아. 그렇구나. 저 몰랐어요. 근데 확실히 그 말씀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아까 뭐 한 20살 차이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쪽이 확 이렇게 늙어버리면 그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런 거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늙어간다라는 개념이 조금 어떤 순간인가는 물론 그 이제 여성분도 아니면 남자가 어렸으면 남성분도 어느 순간에 같이 그 나이에 되겠지만 그 갭이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거든. 요즘 남성분들은 몇 살 정도 돼야지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요즘 남성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남성분들은 몇 살 정도 되셔야지. 새끼 PD야 네가 답해라. 남자들이 몇 살이 되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왜냐면 여자들은 30대 초반,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은 친구들은 20대 후반에 가는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뭐 30대 한 초중반 정도 돼야지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 결혼하고 싶어지는 나이는 그런 나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결혼은 영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여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다 약간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는데. 보인다. 여기는 유경험자잖아요. 댓글에서 너가 왜 남자들을 일반화하니? 피디님은요? 새끼 피디님은 몇 살 정도 때 하고 싶으세요? 35. 확실히 근데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30대 정도면은 결혼을 그러니까 초반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고. 전 35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35에 벌써 결혼 생각을 해요? 확 달라진 거야. 그래요? 제가 결혼을 36살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정도가 전 적당한 것 같은데. 그때 근데 저 되게 되게 늦은 편이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보다 늦었지. 여기는 이제 놀 거 다 놀고 가느라고. 왜 이래? 그게 90년대로 가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앙일보 입사 동기들은 27, 8에 다 했어. 와. 제 친구 27살에 결혼. 제 친구 지금 아들이 막 20몇 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와. 나 이번에 고향 내려갔다가 이제 연락하고 지낸 사이는 아니고 진짜 몇십 년 만에 처음 본 거지. 근데 손자가 있었어. 초등학교 동창인데. 우와. 손자가 있었어. 2살짜리. 그거는 좀. 그거 진짜 멘붕이겠다. 충격 받았어. 엄빠도 일찍 결혼했고 엄빠의 자식들도 일찍 결혼한 거지 그러면. 충격 받았어. 그건 진짜 충격이다. 저 새끼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가 된 거잖아. 그치 갑자기 문득 식당에서 갑자기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싶어지더라니까. 와 대박이다. 손주가 있을 거라고는. 근데 예전에 이건 좀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희한해진 게 나 이제 미국에 그 1년 연수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무슨 가구점인가 가서 물어봤는데 되게 뭐 우리보다 한참 나이는 많지 않은데 되게 여자 흑인이었어. 흑인인데 흑인치고는 되게 지적으로 보인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 친구가 그때 잠깐만요. 흑인은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적으로 안 보인다는 지금 인종차별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라 네. 그 동네가 약간 좀 그런 블럭이 그런 할렘다였어요? 약간 그런 블럭이었는데 내 친구가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 연수 갔으니까 이사를 가려고 가구 같은 걸 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싱글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눈빛으로 얘는 이제 아르메니아였거든. 그래서 막 얘기를 뭐 하고도 그다 갔다가 약간 벙찐 표정으로 나한테 오더라고. 그랬더니 제 손녀 있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10대 애를 낳고 그 딸이 10대에 또 애를 낳은 거야. 그래서 마흔이 안 됐는데 할머니였던 거야. 대박이다. 거기는 그게 가능하구나. 가능한 거야. 번식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빠른 거 아닌가요? 그게? 근데 와. 이제 미성년자들 애 낳는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되고 그랬잖아 미국도. 그래서 그게 내가 갔던 때가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고조 할머니가 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증조 할머니 말고 고조 만약에 할머니. 또 그런 일이 이어졌으면 와, 5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집은. 저는 근데 아이 그렇게 빨리 낳고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 어떤 외국에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뭐 기업의 뭐 오너도 아니었고 뭐 책을 쓴 유명인도 아니었는데 거의 한 90 다 돼가는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의 생일에 온 자기 자녀들만 한 30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네, 자기가 낳은 사람의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아이를 낳아야 나중에 나 혼자 내가 80살이 됐는데 나 혼자 생일에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내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있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80살 생일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진짜요? 네. 무슨 그런 거까지 말해요. 저 요즘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얘기가 엉뚱한 대로 갔긴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사회는 많이 바뀌었고 고령화 시대라고 하잖아. 이제 80이란 말이 그렇게 80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래 사는 게 아닌데 지금 사실 겨두도 말한 것처럼 애가 없을 가능성이 요즘에 더 많아졌잖아. 외로울 것 같아요. 한 5, 60년을 혼자 보내게 되는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론이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얘기하면서 뭔가 그 가정을 이룬다는 거에 대한 아니, 왜냐면 이 시어머니는 딱 옛날식 사고방식인 거잖아. 재산도 아무리 공동명의라도 그래도 남편 명의로 해놔야지. 시댁의 용돈도 더 많이 받. 이런 사람도 이 시대에 같이 사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바보. 좀 과한 경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극단적인 명의는 중요하지 않은데 잘 모르시네. 그래요? 명의 뭘 그래요? 몇 번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명의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섞인 사회라서 할 얘기가 많은 사회고 참 쉽지 않은 사회인 것 같아.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요거까지 소개할 시간 있을까 우리? 시어머니 썰 너무 많아지고 하나 해야 돼 근데. 마지막에는 좀 특이한 경우기도 해. 이것도 지금 가족 형태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사례인 거야. 사실 우리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 뭔가 다 핵화된 가정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례거든요. 이거는 그럼 다음 시간 할까요? 아니 아니야 시어머니 특집이니까 한 번에 싹 가요. 아니야? 왜 반말이야? 아니야. 녹음 처리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아까 너보고 뭐 지어라 그러고 막 부르던데 CCTV 되고 지어라니 이렇게. 요거는 간단하게 사연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사별한 예전 시댁을 챙기는 새언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우이가 글을 쓴 거죠. 오빠가 30대 후반이고 9살짜리 남자애가 있어요. 새언니는 30대 후반이고 7살짜리 여자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사별을 한 거예요. 사별하고 아들, 딸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한 거죠. 그런데 며느리죠. 이 새언니가 사별한 시댁을 엄청 챙긴다. 심지어 현재 시댁보다 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서운한 거죠. 심지어 명절에도 저 친정 가요 하고 사별한 전 시댁을 가는 거야. 이 시댁은 안 가고. 그리고 심지어 그 친정댁에서도 그 며느리의 친정댁에서도 전화가 와가지고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도 지금 사돈들이랑 여행 왔다고. 그래서 제가 사돈인데 이렇게 되는 사례까지 있었던 거예요. 전사돈. 사실 안 좋게 이별한 게 아니라 사별한 거다 보니 그쪽 가정이 완전히 이렇게 멀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신우이가 살짝 따지듯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부는 아이를 더 낳을 생각도 없고 일단 언니는 없어요. 남편은 뭐 시간이 지나면 생길 수도 있지라는 마인드지만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 일단 없는 상태고 이 언니의 입장은 나를 네 며느리 혹은 나를 너의 새언니로 취급하지 말고 그냥 네 오빠의 동거인, 네 오빠의 그냥 여자친구, 네 오빠의 아내로 생각해달라.
왜 결혼을 했을까요? 근데 그걸 다 합의를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남편은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이 아내는 정말 특이하게도 전 시댁과 사이가 너무 좋고 이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된 것도 혼자 있지 말고 결혼해라고 시댁에서 등 떠밀어서 전 시댁에서 등 떠밀어서 나 이 남자랑 결혼했다. 우리가 딸 키워줄 테니까 너 빨리 새 결혼해라 라고 해가지고 했지만 딸만큼은 자기가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온 거죠. 마침 아들도 있었고 남자 쪽도. 되게 비현실적인 얘긴데 일단 실제로 있는 실제 사연이야. 저는 이거 딱 보는데 약간 헐리우드 느낌. 미국에선 이런 가정들이 꽤 종종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이거 뭐 오기 전에 읽어봤는데 딱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도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새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이 사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되게 그 전부터 이제 전 시댁 식구들과 되게 사이가 좋았을 수도 있고 각별했다면 또 지내온 세월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시댁과는 뭐 한 1, 2년밖에 안 됐고 그쪽이라면 애가 뭐 7살이라면 뭐 좀 늦게 낳았다면 뭐 10년 이상을 같이 잘 지내왔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사실 어떤 지내온 시간 때문에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시댁과 더 친하고 각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 이 아내가.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너무 사실 시누이가 알 정도면 얼마나 티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티나지 않게.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시댁 입장에서 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섭섭할 수 있고. 근데 그 부분을 조금 기술적으로 못하신 게 아닐까. 그게 조금 아쉬워요. 난 이제 예전에 혹시 지금도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드 중에 모던 패밀리라는 미드 본 적 있어? 들어본 것 같아요. 본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들어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되게 유명했던 건데 모던 패밀리가 왜 모던 패밀리라고 이름 붙였냐면 일단 우리로 치면 중소기업 사장인 시아버지가 있어. 큰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자식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의 사업은 딸이 이어받았어. 딸이 이어받고 그리고 딸의 남편은 그냥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하긴 하는데 별로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아내가 더 이제 재력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 아들은 막상 아들은 이제 변호사야. 송공원 온 거지. 아들은 이제 게이야. 그래서 남자랑 같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얘들은 중국인가 베트남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딸을 키워. 그러니까 애는 아빠만 둘이야. 그리고 이 시아버지는 이번이 3번째인가 4번째가 결혼이어서 자기 딸보다 어린 여자랑 다시 결혼해서 살고 있어. 와. 그리고 그 여자도 또 그 전 남편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려와서 입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생쯤 됐는데 사실은 이제 새로운 우리 측으로 족보로 따지면 아들인 거지 걔도. 그러니까 아들인데 자기 원래 아들들은 다 이제 결혼해서 장성했고 그래서 이런 가족들이 짬뽕돼 있다 보니까 모던 패밀리라고 참 좋게 이런 포장했네요. 모던 패밀리. 모던 패밀리가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콩가루.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좀 전에 들어본 사연도 보면 저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이상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합의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아내는 뭐 친정 못지않게 시댁이 더 좋다라면 저는 사실 진짜 너무 세속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전 시댁의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사돈이랑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 하고요. 이제 그 새언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돈 어르신 2분과 전 사돈 어르신 2분과 골프를 치러 다닌대요. 그런데 현 사돈 어른들과도 골프 막 약속을 잡고 막 했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가족들이 다 좀 부유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전 시댁으로 또 상속을 못 받잖아. 결혼해버렸으니까. 대습 상속을 아들이 받는 거죠. 딸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 며느리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며느리랑 그리고 딸이 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대습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전 시댁의 경우는 보면 아들을 잃었잖아요. 근데 아들의 딸, 그러니까 손녀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 하겠어요. 그렇죠. 내 가족에 나의 핏줄이 남아 있잖아. 그렇죠. 그래요. 이건 저는 뭐 콩가루로 부르고 싶지는 않고 그만큼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해
행복해진 가정이란 얘기로 오늘은 사실 결론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커뮤니티 글의 댓글도 굉장히 찬반이 심했어요. 첫 번째는 뭐 그런 얘기였어요. 새언니가 잘못했다는 식의 새언니가 너무했다는 식의 댓글이 있었고 또 반대쪽에는 신우이가 왜 그런 걸 참견하냐. 부부의 일은 부부의 일인데 부부가 둘이 합의를 했는데 어째서 신우이가 이걸 여기에 글을 쓰고 있으며 새언니에게 왜 그걸 강요하냐. 이런 식의 의견이 좀 오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30만 원과 명품 지갑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같은 아까 그 사연에 이 사연과 이어진 거군요. 그렇다면 딸아이가 한 7살 정도 신우이한테 그렇게 줬으면 신우이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것도 이제 설득력이 있네. 거기서 이어지는 가족이었군요. 근데 저는 지금 마지막 소개했던 이 사연 같은 경우는 그 새 며느리분이 조금 노력하고 이 집에서도 지금 현재 시댁에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잘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었는데. 어떤 생각? 새언니가 그렇게 원하면 남처럼 대하면 되지 않을까요? 새언니가 그렇게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새언니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빠의 동거녀 정도 생각하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냅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대하는 건가요? 어떻게 대하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명절이나 이런 생일이나 이런 거 막 챙겨주잖아요. 원래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챙겨주는 건데 가족으로서 할 도리를 안 하면 된다. 아예 끊어?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새언니가 그걸 원한대잖아요. 어렵네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집집마다 정말 사정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요즘이라는 얘기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림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림 하나를 보고 갈게요. 좀 익숙하지 않아요? 아니, 저 홈캠 보고 있는 그 시어머니 아니에요? 지금 저 발 뒤에 뭐가 있는 건가요? 아니, 저거 지금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뭔가를 지금 그걸 가져온 거죠. 것 같은데. 와, 무슨 그림이죠? 무시무시하다. 이건 제임스 위슬러라고 하는 미국 출신 화가고 프랑스에서도 공부했던 화가인데 저 그림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1930년대에 우리로 치면 어버이날 페어런스 데이에 그때 기념 우표로도 이 그림이 쓰였을 정도로 미국인들에게는 약간 어머니라는 이미지의 어떤 그 표준처럼 통하는 그런 그림인데 근데 웃기는 거는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화가의 어머니가 모델인 건 맞거든요.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검정색과 회색의 배암. 정말 뜬금없는 사람으로 제목.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였는데 부여자네 이 녀석이. 둘이 정확하게 짚은 게 휘슬러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엄마가 원래 홈캠을 홈캠이 아니라 원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때 잘 나가는 군인이었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처음에는 신학교를 가라 그랬고 적성에도 안 맞는데 나중에 웨스트포인트로 집어넣어요. 근데 이 아들은 다 싫어해가지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자기의 재능만 쌓겠다면서 어머님과 굉장히 갈등을 빚었었고 저 그림도 원래 그리기로 했던 모델이 이게 사실 설 수가 없게 된 상황에서 너 그럼 나라도 그려라 해서 반강우에 못 이겨서 그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림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어머니 그림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인자하고 애틋하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되게 표정도 차가워요. 모성애가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도 별로 그렇게 이쁘게 그려놓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색감도 검정색하고 회색이에요. 실제로 어둡고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자기의 어머니를 떠올렸을까요? 과거의 엄마들은 아빠보다 더 가부장적이었나?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실제로 그렇게 늘 어머니란 존재가 현실에서 늘 인자하고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새로운 갈등도 있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살았었고 실제로는 굳이 객관적으로 보면 차가워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게 또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저런 모습이 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화가분 되게 효자네. 웨스트 포인트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고 옛날에 나를 그려라 그러니까 아이씨 그러고 다 그린 거잖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화가가 이 그림 전에는 성공을 못했었거든요. 알려주지 못했는데 이 그림으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럼 사이가 좋지 않은 엄마 덕분에 성공을 했네. 이것도 아이러니야. 그래 사람이 진짜 참 가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봐요. 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회수가 계속 줄고 있던데. 저희가 요즘에 자극적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추자 한번 부를까요?
요즘에 테니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시사나 이런 쪽이 좀 그래. 그래서 큰일 났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면 다음번에 한번 저기 또 연예인 이슈로 한번 갈까요? 네, 좋아. 네. 저번에 저희가 더글로리로 재미를 봐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그러면 네 말 맞다나 조금 더. 요즘 사냥개들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아직 보진 않았어요. 재밌나요? 한 2편 정도 봤어요. 근데 김세론 씨가 잘못해갖고 이게 뭐냐면 막 엄청 재밌어요.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음주로 하차했잖아요. 응? 뭔가 연결이 끊어져요. 이게 뭐지? 편집해서 다 지웠어 막. 네, 그래갖고 그 완성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너무 아쉬워. 아쉽네. 그러니까 감독이 뭐 작가든 엄청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음주 한번 할까요? 아니 다음 시간 중에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요것보다는 조금 더 그럼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자극적인 걸로 가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콩가루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가족 119로 개둘송 신랑 후보 보내주세요. 기다릴게요. 면접비 드립니다.